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CBT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자,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문제의 유형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자, 문제를 보시면 초기 농도가 300mg/L인 오염 물질이 있다. 이 물질의 반감기가 10일이라고 했을 때 반응 속도가 1차 반응을 따른다면 5일 후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반감기 조건이기 때문에 반감기에 의한 1차 반응식, 자, 그리고 기본적인 1차 반응식,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반감기는 시간이 며칠이냐면 10일이에요. 그래서 T 자리에 10일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죠? K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된 K를 반드시 2번식에 대입합니다. 자, 그리고 2번식에서는 5일 동안 반응을 시킨다고 했죠. 그리고 초기 농도가 300mg/L예요. 그럼 뭐가를 계산할 수 있죠? CT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1차 반응식은 두 개의 식을 쓰는데 반감기를 쓸 때도 있고 기본적인 1차 반응식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1번식을 통해서 무조건 K의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된 K를 2번식에 대입해서 CT나 T를 계산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1번식에서 K를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죠. 이 K 값을 2번식에 대입을 해요. 그런 다음에 CT를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해수의 온도와 염분의 농도에 의한 밀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해류는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해수의 온도와 염분의 농도에 의한 밀도 차이. 뭐가 되는 거죠? 심해류가 되는 거죠. 심해류. 자, 풀이 있는 것처럼 조류는 태양과 달의 영향, 그리고 쓰나미는 지진이나 화산의 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상승류는 바람과 해양 및 육지의 상류자공, 그리고 심해류는 해수의 온도와 염분의 농도에 의한 밀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 자, 그리고 3번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농업용수의 수질 평가 시에 사용되는 SAR, 우리가 나트륨 합착률이라고 하죠. 관련된 원소와 짝지어진 것은, 자, 나트륨 합착률이니까 당연히 여기 소듐이 나트륨 Na 플러스거든요. 그럼 농업용수로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지하수. 지하수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칼슘과 마그네슘. 그래서 나트륨과 칼슘과 마그네슘에 의해서 SAR을 계산하는 거죠. 자, 공식을 보면 나트륨 이온 나누기 칼슘 이온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을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눠준 다음에 루트를 취하죠. 따라서 관계 있는 이온은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포도당 500mg/L가 탄산가스와 물로 완전 산화하는데 탄산가스가 CO2입니다. 물이라는 게 H2O죠. 소요되는 이론적인 산소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이론적인 산소량이 THOD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을 시켜요. 호기성 분해를 일단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C가 6개고 H 12개, O가 6개예요. 그럼 산소하고 결합을 해야 되죠. C하고 O하고 만나면 CO2, H하고 O하고 만나면 H2예요. 그러면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그리고 H 뒤에 있는 숫자가 H 앞으로 오겠죠. 2분의 12는 6. 그리고 산소를 역으로. 두 개짜리가 6개니까 12개. 한 개짜리가 6개니까 합이 18개예요. 그래서 유기물에 먼저 줍니다. 6개. 그럼 여기 12개. 2분의 12는 6.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맞췄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유기물의 분자량이 필요하죠. 자, 지금 탄소가 12짜리가 6개, H1짜리가 12개, O 16짜리가 6개. 그래서 18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분자량일 때 분자량은 다시 말해서 180g일 때 개수가 6이니까 6 곱하기 32g은 포도당 500mg일 때 THOD가 이론적인 산소 용량이거든요.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THOD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533.33m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참고적으로 호기성분해라고 하면 CO2와 H2O를 발생시키는 과정이 되고요. 그리고 혐기성이라고 하면 CO2와 CH4가 발생되는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칼슘 2 플러스가 200mg/L를 노르말 농도로 나타내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먼저 노르말 농도의 단위가 EQ/L죠. 자, 그러면 200mg/L을 지금 실제로 바로 이렇게 대입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먼저 나타내 보면 그럼 미리그램을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미리그램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했죠. 그리고 일당량에 해당하는 칼슘의 원자량이 40이에요. 이가짜리니까 2로 나눠주면 20이죠. 따라서 일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조금 더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자, EQ/L는 지금 200mg/L는 0.2g/L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바로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20g을 바로 나눠주면 EQ/L라는 값으로 나오죠. 그래서 몰 농도나 노르말 농도는 g과 리터 단위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들이 쉬워지겠죠.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탄광 폐수가 하천이나 호수, 저수지에 유입되어 유발되는 오염의 형태로 틀린 것은 탄광 폐수입니다. 가번은 부식성이 높은 수질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물의 pH를 낮추죠. 산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비탄산 경도를 높이죠. 비탄산 경도라는 것은 뭐냐면 한번 형성되면 제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구 경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 경도를 높이게 한다. 일시 경도가 아니고 영구 경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비탄산 경도나 영구 경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경도는 물을 끓이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비탄산 경도나 영구 경도는 물을 끓이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수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해수의 밀도는 담수보다 크죠. 자, 염분은 적도 해역에서 높고 남북 양극 해역에서 다소 낮습니다. 그리고 해수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담수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보다 크죠. 얼마 정도가 되느냐면 해수는 3에서 4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라번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라번은 수심이 깊을수록 해수의 주요 성분 농도비의 차이는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비가 뭐냐면 홀리세븐입니다. 홀리세븐. 그래서 홀리세븐 우리가 외웠잖아요. 염라황은 마슘 칼륨에서 중탄산을 먹는다 이렇게.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가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바르게 된 거. 그리고 8번에 보시면 글루코스 600mg/L 용액의 이론적인 COD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여기서 이론적인 COD 값도 뭐하고 동일하냐면 THOD라는 산소량과 동일해요. 그래서 포도당을 호기성 분해를 시킨 다음에 포도당의 분자량일 때 산소 6 곱하기 32g은 600mg/L 때 COD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COD에 대한 값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문구만 조금씩 다르게 주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 모델의 종류 중에서 스트리트 펠펄스의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최초의 하천 수질 모델링이다. 맞습니다. 나번은 유속이나 수심, 조도 계수에 의한 확산 계수를 결정합니다. 나번은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QUAL 원 모델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나번이 정답. 그리고 점오염부터 오염 부하량을 고려합니다. 점오염은. 그리고 오염 부하량이라는 것은 오염 물질의 총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기물질의 분해에 따라서 용존산소 소비와 그리고 재포기를 고려를 하게 되죠. 따라서 틀린 설명은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조 발생 지역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적조라는 것은 바다에서 발생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자, 정체 수역 맞습니다. 질소와 인 등의 영양 염류가 풍부한 수역 맞죠? 자, 그리고 업웰링 현상은 게 용승 현상이에요. 용승 현상이 있는 수역. 라번에 갈수시 수온이나 염분이 급격히 높아진 지역. 갈수시가 아니고 홍수시예요. 그러면 담수가 정체된 해육으로 들어가서 온도는 높고 염분은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적조류가 급증상하는 현상을 적조현상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라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천의 환경 기준이 BOD가 3mg/L 이하이고 현재 BOD는 1mg/L이며 유량은 5만 미터의 삼성퍼데이다. 하천 주변에 돼지 사육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환경 기준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마리까지 사육을 허가할 수 있겠는가? 단 돼지 사육으로 인한 하천의 유량 증가는 무시하고 돼지 한 마리당 BOD 배출량은 0.4kg/d예요. 자, 여기서 가장 기준은 돼지 한 마리당 BOD의 배출량이 0.4kg/day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돼지의 마리수를 계산을 했을 때 BOD의 환경치에서 현재 하천의 BOD 농도의 총량이니까 유량을 곱해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환경 기준이 얼마냐면 BOD가 3mg/L. 그리고 현재 하천의 BOD가 1mg/L예요. 그러면 3mg/L와 1mg/L 차만큼 우리가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1 mg/L를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했어요. 자, 그리고 유량이 5만 미터의 삼성/day 나누기 돼지 한 마리당 BOD양. 그래서 돼지 한 마리당 BOD 배출량은 0.4kg/day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돼지는 250마리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풀이를 보면 상당히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게 보인다고 해서 풀이가 복잡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리고 12번. 다음 중에서 지하수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지하수, 수온의 변동이 적고 자정 속도가 느리죠. 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지표수에 비해서 염분의 함량이 어때요? 염분의 함량이 낮죠. 항상 염분은 우리가 바다에 가까우면 염분의 농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위에 지표수, 그리고 지하수, 가장 아래쪽에 해수. 그래서 해수와 가까운 게 지표수가 아니고 지하수이기 때문에 지하수의 염분 농도가 지표수보다 훨씬 높죠. 그리고 세균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가 주된 생물 작용이다. 그래서 분해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연 및 인위의 국지적인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게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어떤 게 크게 받죠? 국지적인 영향을 제일 크게 받는 거죠. 근데 지표수와 지하수를 구별했을 때는 인위적인 국지적인 영향은 지표수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많이 받는다 돼야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네. 그죠? 이게 지표수에 비해서 염분의 함량이 크다. 그러니까 지표수가 염분이 작다는 거죠. 지하수가 지표수에 비해서는 염분이 훨씬 크다. 맞는 설명이네요. 자, 따라서 잘못된 설명은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에서 가경도 유발을 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여기서 가경도라는 것은 뭐냐면 가짜 경도예요. 농도가 높을 때는 끈적끈적하게 나타내는, 경도처럼 나타내는 물질은 가장 대표적인 게 나트륨하고 칼륨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나트륨이에요.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차 처리 유출수에 포함된 10mg/L의 유기물을 분말 활성탄 흡착법으로 3차 처리하여 유출수가 1mg/L가 되게 만들고자 한다. 폐수 1m의 삼성은 필요한 활성탄의 양은 흡착식은 브로인드 D의 등원 흡착식을 적용하고 K는 0.5, N은 2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등원 흡착식은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CI라는 것은 뭐예요? 10mg/L. C0는 유출수니까 1mg/L. 그리고 K 0.5, N 2를 대입을 하시면 M이라는 값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18mg/L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g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실제로 1m의 삼성에 해당하는 g이라고 그랬으니까 단위가 g/m의 삼성이거든요. 그러면 mg/L와 단위가 같은 게 뭐예요? g/m의 삼성이죠. 그래서 값은 동일하게 18g/m의 삼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5번. 다음 중에서 자정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자정계수라는 것은 K2에서 K1, 다시 말해서 제포기계수라는 K2에서 탈산소계수 K1을 나눠주는 값입니다. 자정계수라는 것은 제포기계수라는 K2에서 탈산소계수라는 K1을 나눠준 값이에요.
그리고 유속이 느린 하천일수록 자전계수는 작다.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자전계수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수심이 얕을수록 자전계수는 커진다. 자전계수의 단위는 day-1. 이 day-1이라는 게 per day와 같은 거죠. 자, K1과 K2는 단위가 있어요. 근데 K2에서 K1을 나눠준 값이 자전계수니까 자전계수의 단위는 당연히 어때요? 없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단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영양호의 특성으로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갑은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이죠. 그리고 낮은 영양염류가 아니고 높은 영양염류, 그리고 조류의 과다 발생, 그리고 생물종의 다양성의 감소죠. 부영양호가 생기게 되면 생물종이 비슷한 것들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에 보시게 되면 남조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독립된 세포액이 있다. 나번에 세포백의 구조는 박테리아와 흡사하다. 다번에 광합성 세포가 색소가 엽록체 안에 들어있지 않다. 라번에 호기성 신진대사를 하면 전자공력체로 물을 사용한다. 자, 여기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설명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독립된 세포액은 없어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면 물이 가지는 특성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물의 밀도가 0도씨에서 가장 큰 게 아니고 몇 도씨에서 가장 크죠? 4도씨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죠. 그때의 비중은 1.0, 비중량은 1000kg/m의 삼성으로 가장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에 물은 광합성의 수소 공력체이며 호흡의 최종 산물이다. 다음에 생물체의 결빙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융해열이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은 기화열이 크기 때문에 생물체의 효과적인 체온 조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질을 비교해 보면 물이 다른 종류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들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친수성 콜로이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친수성 콜로이드라는 것은 물에 녹는 콜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집제를 주입을 한다고 해도 응집제에 쉽게 반응을 하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물속에 현탁 상태로 존재한다. 현탁 상태는 우리가 어떤 거냐 하면 황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흙탕물. 이 황토물 같은 경우에서는 컵에 받아 놓으면 황토와 우리가 물청이 분리가 되죠. 반면에 친수성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유탁 상태라고 그래가지고 우유하고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백질이나 합성된 고단위 중합체 등이 해당되고 틴달 효과라는 것은 콜로이드 물질 자체 내에서 빛이 이동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이 이동할 수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은 친수성이 아니라 소수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촉매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촉매 속도를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역촉매. 자,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은 역촉매. 그러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은 정촉매. 반응의 역할에 따라서 반응 후에 본래 상태로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자, 반응의 역할이 아니라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응의 최종 평형 상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응집제 투여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응집제를 투여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적정 pH 범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체나 액체니까 잘 녹아야 되겠죠. 그래서 온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응집제의 종류 따라서 약품하고 산소는 관계가 없죠.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여러분들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포기조 내의 DO가 2mg/L이고 이때 포화산소 농도가 8mg/L라고 했을 때 MLSS가 3000mg/L에서 MLSS 1L당 산소 소비 속도가 60mg/L라고 하면 포기조에서 산소의 이동 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을 보시게 되면 자, 미생물의 섭취율은
또는 시간에 따른 산소의 농도 변화는 KLA라는 산소 전달 계수 곱하기 CS라는 포화산소 농도 마이너스 C, 하천에 녹아있는 산소 농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CS-C라는 것은 포기할 수 있는 농도, 우리가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R이라는 값이 60mg/L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포화 상태의 농도가 8, 하천에 녹아있는 농도가 2. 그래서 KL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10/H가 되죠. 그래서 KLA라는 산소 전달 계수는 단위가 per_hour 또는 H-1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BOD가 250mg/L이고 유량이 2000m의 삼성포대인 폐수를 활성산력지법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포기조의 BOD 용적 부하가 0.4kg/m의 삼성대이라면 포기조의 부피는, 자, 여기서는 BOD의 용적 부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kg/day라는 것은 BOD의 총량, 미터의 삼성은 우리가 계산하는 부피가 되는 거죠. 그럼 BOD의 총량이라는 것은 BOD의 농도 곱하기 유량이에요. 그럼 BOD의 농도를 mg/L를 10-3승을 취해줘서 kg/m의 삼성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따라서 BOD 용적부가 0.4kg/m의 삼성 대이는 BOD의 농도 0.25kg/m의 삼성 곱하기 유량 2000m의 삼성 per day 나누기 최적 부위. 따라서 최적 부위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1250m의 삼성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단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4번에 보면 하수의 3차 처리 공법인 AO 공정 중에서 포기조의 주된 공정은, 일단 AO 공법이라고 하면 인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공법이죠. 자, 포기조의 역할은 인의 과잉 흡수가 됩니다. 인의 과잉 흡수, 섭취, 흡수 같은 말이죠. 반면에 인의 방출이 일어나는 곳은 어디죠? 인의 방출은 혐기성조. 자, 그리고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수처리의 단위공정으로 오존처리법을 다른 처리법과 비교했을 때 장점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아까 소독 부산물의 생성을 유발하는 각종 전구물질에 대한 처리 효율이 높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존은 자체의 높은 산화력으로 염소에 비해서 높은 살균력을 가지게 됩니다. 맞죠? 산화력이 높으면 살균력도 높아져요. 그리고 전염소 처리를 할 경우에 염소와 반응해서 잔류염소를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이나 망간의 산화 능력이 크다. 다시 말해서 철이나 망간의 처리 능력이 크다. 처리 능력이라는 게 산화 능력이에요.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팁에 보시면 우리가 잔류성이 있고 없고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잔류성이 있다는 것은 염소 및 염소 화합물, 염소를 가지고 있으면 잔류성을 가지게 돼요. 반면에 오존이나 UV처럼 염소가 없으면 잔류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특성을 갖는 폐수를 활성산력지법으로 처리할 때 포기조 내에 MLSS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반숙률은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가? 유입원수의 SS는 250mg/L, 포기조 내의 MLSS는 2500mg/L, 반숙산력지 농도는 8000mg/L, 포기조 내에서 산력지 생성 및 방류수 중의 SS는 무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반송비를 구하는 식을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SVI가 주어지면 이렇게 SSR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이 식 자체가 MLSS-SSI 나누기 10의 6승 나누기 SVI-MLSS,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가장 기본식 그리고 응용된 식 SVI로. 자, 그 다음에 유입수의 SS가 주어지면 사용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생략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입해 보겠습니다. MLSS라는 값이 2500mg/L, 그리고 SSR이 반송설력지 농도가 SSR과 SSW 같은 말입니다. 8000mg/L, 그리고 SSI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250mg/L. 따라서 계산하면 0.4091,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반송률, 그래서 반송률은 40.91%가 되는 거죠.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반송설력지 농도는 보통 퍼센트로 많이 줘요. 퍼센트로 주면 10의 4승을 곱하면
mg/L라는 단위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7번에 보면 다음 중에서 응집제로 많이 사용되는 황산알루미늄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가번은 여러 폐수에 적용이 가능하다. 답번이 결정은 부식이나 자극성이 거의 없고 취급이 용이하다. 답번이 저렴하고 독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량 첨가가 가능하다. 답번이 철염보다 펄럭이 무겁다. 철이 알루미늄보다 무겁죠. 그게 당연히 철 자체가 무거우니까 펄럭도 철염이 무겁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철염보다는 가볍다고 돼야 되겠죠.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 정리했어요. 이렇게. 답은 라번이고, 황산알루미늄과 철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정 pH 범위예요. 자, 적정 pH 범위는 황산알루미늄은 5에서 8, 철염은 4에서 12. 철염 중에서도 염화 제2철이 4에서 12 정도. 그럼 보통 철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침강 속도는 철이 무거우니까 철이 빠르고 황산알루미늄은 느려요. 그 다음 가격적인 면에서는 황산알루미늄이 저렴하고 철염이 비쌉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세요. 시험에,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액체 염소의 주입으로 생성된 유리염소, 결합잔류염소의 살균력이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장 살균력이 뛰어난 게 뭐죠? HOCl. 자, 그리고 OCl-, 그리고 클로라민 순서니까 나번이 정답. 그럼 HOCl이 OCl-에 비해서 몇 배? 80배. 자, 그리고 29번 생물막을 이용한 처리공법인 접촉산화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접촉산화법은 막공법의 종류로 부착성장식이죠. 가번의 분해 속도가 낮은 기절 제어에 효과적입니다. 매체에 생성되는 생물량은 부하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답은 미생물량과 영양인자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조작이 어렵고 대규모 시설에 적합하고 고부하 시 운전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대규모 시설에서는 막공법은 보통 대규모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농도가 너무 높은 고부하 시에서는 운전 자체가 불리하다. 이런 경우에서는 활성설러지법이 되는 부유성장식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설러지 함수율이 95%에서 90%로 줄었을 때 설러지의 부피를 계산하시오 그래요. 자, 그러면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식을 보면 설러지 공식 V1 곱하기 100-P1은 처리 전, V2 곱하기 100-P2 처리 후. 자, P1이 95%, P2가 90%예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1.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펜톤 반응에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의 용도는 펜톤시약이란 과산화수소는 강산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OH 라디칼을 형성을 시켜서 COD를 BOD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과산화수소입니다. 따라서 강산화제니까 산화제가 정답이 됩니다. 자, 팁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한 번씩 꼭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32번 문제. 암모니아성 질소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탈기법, 화학적 응결, 불연속점 염소 처리, 토지 적용 처리. 자, 여러분들 암모니아를 비롯한 모든 질소 화합물은 응집은 안 돼요. 여기서 응집은 금속을 이용한 우리가 황산 알루미늄이나 아니면은 철염을 이용한 응집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소 화합물은 무조건 대기 중으로 기차로 날려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화학적 응결은 안 됩니다. 응집제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BAC라는 생물 활성탄입니다. 고도 정수 처리 시에 장점으로 틀린 것은 가번 오염 물질에 따라서 생물분해, hợp착작용이 상호 보완작용을 해준다. 그래서 미생물과 hợp착제를 같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그래서 상호 보완.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분해 불가능한 독성 물질이라도 hợp착 기능에 의해서 오염 물질 제거가 가능하죠. 그리고 분해 속도가 빠른 물질이나 적응 시간이 필요 없는 유기물질 제거에는 비효과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생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미생물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생물막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분해 속도가 느린 물질이나 적응 시간이 필요한 유기물질의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부유물질과 유기물 농도가 낮은 깨끗한 유출수를 배출합니다. 답번이 틀렸어요.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투석의 추진력. 자, 우리가 투석과 전기투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수합차. 자, 투석은 뭐죠? 농도차. 그리고 전기투석은 전위차. 투석은 농도차.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수합차.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35번에 보시게 되면 표준활성 설러지법에서 MLSS 농도의 표준 운전 범위는 자, 우리가 표준활성 설러지법에서 활성, 살아있는 설러지 미생물이죠. 1500에서 2500mg/L가 표준입니다. 따라서 1500에서 2500, 나번이 정답.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방법으로 폐수 중에 질소를 제거하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공법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을 때 AO 공법은 인만 처리하는 공법이에요. 포스트립하고 AO 공법은 인만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인만 처리되니까 질소 처리가 부적합하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차 침전지에서 부유물질의 침강 속도가 작게 되는 조건으로 알맞은 것은 침강 속도가 작게 되는, 여기서 침강 속도라는 것은 침강 속도 VS라는 것은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 S 마이너스 로 W 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유 입자의 밀도가 클 때 그럼 침강 속도가 커지죠. 비례하니까. 부유 물질의 입자의 입경이 클 때 마찬가지. 처리수의 밀도가 작을 경우 처리수의 밀도가 작아야 되죠. 왜? 입자와 처리수의 값이 크게 나면 크게 날수록 처리가 잘 되니까. 그 다음에 점성도가 크면 침강이 잘 안 되죠. 침강이 잘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 침강 속도가 작게 되는 조건, 그러면 처리수의 점성도가 클 것. 유일하게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침강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점성도와 침강 속도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38번, 다음은 설러지 처리 공정을 순서대로 배치한 것이다. 일반적인 순서로 알맞은 것은 설러지는 농축부터 시작, 농축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농축이 있는 걸 먼저 찾아. 그럼 두 개는 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러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조로 보냅니다. 따라서 유기물의 안정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탈수가 가장 큰 목적이죠. 탈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약품을 주입해요. 그래서 약품 조정조가 계량조입니다. 그리고 탈수 건조 최종 처분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부피가 1000m의 삼성인 탱크에서 속도경사치 값을 30%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인 소요 동력은 점성계수는 1.13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뉴턴 세커 퍼 제곱미터예요. 자, 여기서 뉴턴 퍼 세커 제곱미터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커와 동일한 단위입니다. 따라서 P라는 동력은 속도경사의 제곱, 그리고 점성계수, 그리고 최적, 부피 따라서 곱하면 그대로 나타내면 1025.1W. 킬로와트로 계산하고자 하면 여기에 얼마를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1.02 킬로와트라는 값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40번을 보겠습니다.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BOD가 높아 생물학적 처리가 효과적이다. 자, BOD가 상당히 높죠.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서 생물학적 처리가 효과적입니다. 다음에 호기성 처리 공정과 현기성 처리 공정을 조합하면 효과적이겠죠. 다음에 돈사 폐수의 유기물 농도는 돈사 형태와 유지 관리에 따라서 크게 변하죠. 그리고 COD 농도가 매우 높아 화학적으로 처리하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그랬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COD 농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BOD 농도가 높으니까 COD 농도가 낮고 BOD 농도가 지금 높아요. 축산 폐수는. 그러니까 생물학적 처리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